자, 그러면 이제 유상승계 취득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보면은 이제 잔금 지급이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뭘로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객관적인 취득. 동그라미 2번에다가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쓰세요. 객관적인 취득.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어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취득 형태도 있고 주관적으로 발생하는 취득 형태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이란 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지칭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금 날짜를 어디서 잔금을 쳤냐니까 그냥 뭐 여기 커피빈에서 그냥 돈 줬다는 거야. 500만 원을. 300만 원을 줬다는 거야, 잔금을. 그럼 커피빈에서 돈을 300을 줬는지 500을 줬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CCTV를 돌리지 않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 간의 거래는 믿을 만한 거는 계약서겠죠. 그렇잖아요. 계약서. 그러니까 얘는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계약서가. 그래서 계약상 잔금 날짜를 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날짜를 계약상 잔금 날짜가 뭐 오늘 뭐 11월 22일이라고 한다면 20일 날 잔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경 쓰지 않겠다. 얘는 뭘로만 따지겠다? 계약서상으로. 그러니까 얘는 취득 시기가 뭐가 중요해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인 취득은 얘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딱 그 용어를 보면 기억.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랑? 국가지자체. 그러면 평택시랑 내가 어떤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 날짜 속일 수 있겠어요? 없겠죠. 날짜 다 나와 있죠. 입찰 공고 다 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입한 거야. 평택항을 통해서 외제차를 수입한 거예요. 그럼 수입 서류에 날짜 다 확인돼야 안 돼요? 다 확인되죠. 네. 그 다음에 공경매. 공경매는 이제 법원에 가면 이제 우리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경매 낙찰 받으면 이제 잔금 그거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결문. 부동산 소송이 걸린 거야. 그래서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준 거예요. 그럼 판결문에 판사가 내려준 게 그게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이 바로 뭐냐? 법인장부 중 원장, 보조장 등에 따라서 입증이 됐을 때 법인장부로 다 확인이 되는 거야. 법인장부로. 자,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취득이 됐을 때는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 날짜 확인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얘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날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끼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약서가 중요해요. 계약서. 근데 얘는 계약서보다는 실제 확인된 날짜로 가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다만 공통점은 무슨 날짜라는 거예요? 잔금 지급이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맞았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과세표준, 별표시. 자, 그럼 이제 취득 시기는 이걸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어요. 과세표준. 조세총론 시간에.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과세할 수 있는 무슨 금액? 기준금액. 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과세표준을 표시를 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용어 시간에 뭐라냐면 가격으로, 가액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수량을 따라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뭐냐? 취득세는 가액을 따라서 갑니다. 수량이 아니라 얘는 가액을 따라서. 그럼 취득가액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과세표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량을 따라서 과표라는 건 뭐라고 했었죠? 종량세. 종량세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종가세. 가액을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배운 단어죠? 그러니까 종량 같은 거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게 댐이 있으면 이 댐에서 막 이렇게 물이 흘러. 또 막 물이 나오면 여기서 전기를 갖다 끌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물의 양으로 따져야지 가격으로 못 따지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세제곱미터당 뭐 얼마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을. 그럼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얘는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좋을까? 취득가액을. 건물 지었어요. 공사비로 하면 되겠죠. 공사비. 아니 건물 지었으니까 공사비가 취득가액이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 산 게 아니잖아요. 건물 지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뭘 과표로 할까? 공사비로 하면 되겠죠. 공사비. 그렇죠? 내가 만약에 매매로 샀어. 그러면 이제는 취득가액이 뭐가 돼요? 매매가가 되겠죠. 매매가. 그렇죠? 매매가. 맞죠? 그러면 매매가나 공사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그러면 취득세는 이 금액으로 따져가 이걸 계산해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금액을 신고하면 돼. 이런 걸 신고하면 돼요. 신고. 그럼 그래서 얘는 이 신고가액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액으로 가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신고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알아서 신고하려면 알아서 탈세를 하죠. 그렇죠? 아니 알아서 잘 신고하면 되는데 알아서 탈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사비를 탈세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사비 줄여? 벌써 이거 알잖아 이게. 이 탈세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탈세는 우리가 타고났어. 그렇죠? 탈세는 타고났어요. 합법적인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와. 탈세는 금방방 그냥 이런 거 암기가 잘 돼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이 공사비가 10억 들어갔대. 10억. 그럼 10억을 갖다가 이제 준 건데 계산서는 7억만 끄는 거야. 계산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계산서 왜 7억만 끊었을까? 신고는 10억으로 한다는 거예요? 7억으로 한다는 거예요? 7억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7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취득금액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건 탈세예요? 절세예요? 네?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지. 그렇죠?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다 탈세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고를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좀 해라. 알아서 좀 잘하세요. 하면 네 하고 알아서 탈세를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못 믿는 거야. 하여튼 틈만 나면 탈세. 인생이 탈세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고를 잘 하나 못 하나를 감시해야 돼요. 감시. 응? 잘 하나 못 하나를 이걸 감시해야 되거든. 감시.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가표준액. 그러면 얘는 신고를 뭘로 해라?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라 이거예요.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시가표준 밑으로 신고한다면 이때는 요 신고가액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의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신고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기준금액이죠. 감시하는 요 감시 역할을 하는 일종의 기준금액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이 기준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평택시에서는 시가표준액을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시킨다고. 물론 평택시가 이 시가표준액을 만들진 않죠. 이거는 이런 부동산 가격을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정부로 보내주면 정부가 그걸 다 이렇게 해서 한국감정원 같은 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 감정평가사들도 자기네는 이론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만 실제 시세적인 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찾아와요. 중개사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시세가 어떠냐고. 그렇죠? 그건 뭐라 그래요?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러지 마시고 좀 사장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럼 시세는 잘 모르니까 감평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평사들이 공인중개사분한테 잘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자료를 시세를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요. 그러면 그 시세는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아, 그 동네 중개사가 제일 많이 알지. 정확하게 알지. 늘상 거래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역할이 커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따진다. 자, 시가표준 기능 아시겠죠? 그러면 요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토지의 시가표준액, 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뭐 차량의 시가표준액 등등등등등 이런 걸 다 매년마다 고시를 해요. 매년마다. 그럼 이걸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가표준 기능 아시겠죠? 시가표준액. 네. 자,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감시를 할 필요가 없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뭐냐? 객관적인 취득. 객관적인 취득 형태가 됐었을 때는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거니까. 누구나 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아요. 경매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으면 이 가격을 속일 수가 있어요? 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윙크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줘요? 어휴, 큰일 나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매 같은 거는 가격을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낙찰 갖다 나와 있죠. 그런데 낙찰이 이렇게 바로 되면 좋은데 낙찰이 안 된 거야. 그럼 낙찰이 안 되는 걸 이제 유찰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시가표준액보다 더 줄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그래도 얘는 객관적이잖아. 그럼 얘는 뭘로 가야겠어요? 낙찰가로 가야지. 낙찰가. 응? 만약에 분양을 받아요. 분양. 그러면 평택대학교 그 주변에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분양 물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양가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속여? 다 분양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분양이 잘 안 돼서 미분양이 된 거야. 그다음 미분양 가격으로 20% 할인받았어. 그럼 난 취득가액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가야 될까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갈까요? 할인받은 걸로 하죠. 내가 돈 준 게 그거니까. 만약에 분양가가 4억이다. 근데 20% 할인해. 그러면 4억 20%는 8천만 원 DC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난 취득가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3억 2천. 그럼 3억 2천이 내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그럼 3억 2천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나는 내가 속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인받은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처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취득. 이런 걸 뭐라고요? 객관적인 취득.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취득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말을 써줘요. 가액.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한번 가보시면요. 과세표준 봅니다. 원칙은 무슨 가액? 신고가액이다.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뭘 과표를 한다? 연부금액을 말한다. 그럼 연부금액이 뭐죠?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시가표준액.
그럼 시가표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요? 신고가 없다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거나 신고가액이 시간 미달하면은 이때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에. 그렇죠? 객관적인 추정은 시가표준이다. 이 시가표준의 기능이 뭐예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신고를 안 한다거나 적게 신고한다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감시하는 그런 기준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네. 그럼 시가표준액은 거기에 이제 이름을 다 지어놨죠. 토지의 시가표준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들어봤죠?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신고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가는 땅값이고 땅값을 공시한 거예요. 근데 왜 개별자냐? 우리 개론에 나오군요.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다. 개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별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왜 개별이라는 말을 쓰냐면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여기 있는 토지가 있고 여기 뒷단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면적은 똑같아.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한다면 A고 B라고 한다면 A가 비싸요? B가 비싸요? A가 비싸죠. 왜냐면 도로에 연접했으니까. 이런 걸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성. 그래서 개별적인 지가를 또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어떤 지역은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 걸 개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별성. 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이름을 뭐라고 주셨어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아파트 등은. 자, 토지 이외 건축물은 건물의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 등을 정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또 박스 쳐져 있으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은 이제 이런 걸 막 외우고 있다고 막 개별주택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사실상의 취득가격. 자,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뭐라고 씁니까? 무슨 취득? 객관적인 취득. 그러면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 있잖아요. 다음의 경우에다가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라 쓰면 돼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이므로 신고 또는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에 뭐하여도 미달하는 경우에도 뭐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해하셨어요? 네. 연부금액. 연부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연부. 연단위 할부로 나눠내는 거. 자, 용어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죠. 아까랑 비슷하네. 주식식에서 나온 거. 1번 왜 객관적이에요? 국가나 지자체나 하니까. 평택시랑 내가 부동산 거래하는데 뭐 내가 속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입 가격이 다 나와 있죠? 수용차 수입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선박, 요트를 수입하였다. 요트? 그럼 요트 가격이 다 나와 있죠. 거기 수입 면장 서류에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 속였다? 그럼 공문서 위조지, 이거는. 그렇죠? 세 번째, 공경매. 응? 판결문, 판사가 판결문에 써준 거야. 판결문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뭐냐?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뭐냐면요.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검증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중개사법 시간 배우냐, 월요일날? 우리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그래요. 실거래가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그래요. 실거래가. 반드시 주택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주택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개인이 확인해 줘야 되세요.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줘야 돼. 중개사가. 공인된 자잖아요. 국가가 공인해 준 자가 이게 실거래가인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고 이걸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면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럼 중개인이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업무정지 당해요. 그러면 업무정지 당하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실거래가를 다시 잘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검증이 되는 취득이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중개사법이 무슨 요일 날 있죠? 월요일 날. 그렇죠? 적어도 무슨 요일 날 무슨 과목 하는지는 아셔야죠? 네, 그렇죠?
월요일 날. 네. 그분이 키가 커요, 작아요? 네? 네? 키가 커요? 네. 살이 쪘어요, 안 쪘어요? 네. 그냥 오신 거 맞네. 그렇죠? 살쪘다 그러시면 그날 안 온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간주 취득 위에 보면 취득 가격의 범위,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의 범위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취득 가격의 범위는 이제 이런 거지 뭐. 그거는 참고하라는데 이거는 좀 참고를 해야 돼요. 요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아까 여기다 땅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공사비가 이제 기본 취득가격이 되는 거예요. 기본 취득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려면 다 이 공사비가 아까 뭐 10억 들어간다. 그럼 10억이 다 내 돈 가지고 갈까? 그렇진 않겠죠. 어떻게 부동산을 개발하고 투자하면 다 100% 내 돈 가지고 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다 내 돈 가지고 가나요? 다 대출을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이 인생이야. 우리 인생은 대출이야. 그렇죠? 우리 인생은 대출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대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지셔야 돼.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대출 인생.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지 살 거 아니야. 100% 내 돈 주고 사면 좋겠지. 근데 그런 분이 10명 중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10명 뭐야, 100명 다 대출이지 뭐. 다만 대출을 많이 끼느냐 안 끼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우리는 대출 인생이야. 대출 인생.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공사비가 땅만 있지 내가 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킨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런 대출을 일으키는 작업 이런 거를 PF라고 그래요. PF. 요거는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울 거다. 개론 시간에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 갚아야죠. 그러면 요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건설 자금 이자라고 그래요. 무슨 이자요? 건설 자금 이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말 그대로 건설 자금에 필요한 이자. 그러면 이 건설 자금 이자는 저 기본 취득가액에 부대 비용으로 넣어줘야 될까요? 넣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넣어줘야겠죠?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왜냐면 이걸 갖다가 지으려면 얘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요지는 뭐냐면 기본 취득가액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 있다면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는 취득가액 직간접적인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취득가액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원 취득가액도 있고 그 부대적인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취득가액으로 넣어서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취득가액의 범위는 과세에 표준되는 취득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당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될 일체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일체의 모든 비용이라는 게 거기 네 번째 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체의 비용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말한다. 포함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연체로 할 부이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는 부대 비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대 비용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개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취득가액이 있지만 그 취득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대적인 비용도 있다면 그 비용도 과세 표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지출 금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범위. 자, 이건 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 공급받은 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분양을 받으면 플러스 P가 있죠. 플러스 P. P라는 말 아시죠? P. 플러스 P가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P를 주고 내가 샀겠지.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등기를 칠 때 나는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분양 프리미엄, 요 P 주고 산 거, 요 분양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 이거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시키지 말아야겠어요? 시켜야죠. 아니 왜냐면 내가 분양 P를 주고 샀으니까 내가 등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분양 P는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거꾸로 또 질문한 거죠. 그러면 보통 플러스 분양피가 붙지만 마이너스 분양피도 있죠. 지금 동탄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분양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분양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일 땐 더했잖아.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빼줘야지. 그렇죠? 그 마이너스 분양피라는 건 뭐죠? 분양가 계약서 금액보다 내가 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상 금액으로 가야 된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실제 내가 분양받은 금액이다. 실제 분양받은 금액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다 마이너스 분양피라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분양피. 그래서 분양권을 마이너스 분양권을 샀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실제 지출된 금액 공급 가격보다 낮았을 때는 실제 지출. 그러면 실제 지출하고 그 공급받은 가격 차이, 그게 마이너스 분양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실제 받은 것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과표가 뭐냐? 간주취득은 과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간주취득은 증가액을 과표로 가면 되겠죠? 증가액으로 신고해 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농지를 내가 구입했는데 농지를 3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농지를 3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럼 3천만 원 구입했으면 3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3천에 대해서 취득세 냈겠죠? 무슨 승계? 유상승계. 그렇죠? 자, 그런데 농지 구입한 것을 지목을 변경한 거예요.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지목을 변경해서 뭐라고 바꿔준 거예요? 대지로 바꿨다. 대지. 그렇죠? 대지. 자, 그러면 농지가 대지로 바뀐 거죠? 그럼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서 얼마로 늘었다?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그럼 얼마가 증가됐어요? 2천만 원. 그렇죠? 이거는 2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2천만 원이 증가됐다. 2천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천에서 3천 빼 2천. 그러면 요 늘어난 2천에 대해서도 또 취득세 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취득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렇죠? 우리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가액은 뭐가 되겠어요? 2천이 되겠지, 2천. 그러면 2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액. 그럼 이거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건축물을 건축, 신축, 재축은 제외. 그러면 신축, 재축은 제외면 뭘까요? 증축. 증축하나 개수했다는 거죠. 그럼 증축하나 개수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개보수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밑줄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 이해되시죠?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 그다음에 2번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 마찬가지죠. 얘도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격이다.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격이다. 그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하여 뭐하는 금액이다? 증가한 가격이다. 저 증가한 가액. 네. 그다음에 과점주주에 간주시죠. 과점주주는 제가 그냥 개념적 이해만 하자고 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과점주주 과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대상 자산의 총가액 곱하기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출자의 수를 그 법인의 주식 출자의 종수로 나눴다. 뭔 공식이 하나 있어야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거였냐면 지난주에 이거 설명했었죠? 자, 요거 했었어요.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식의 점유 비율이 과다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주식회사 빵빵 개발했어요. 주식회사 빵빵 개발. 자, 빵빵 개발. 근데 빵빵 개발이 있었는데 얘네가 부동산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구입했으니까 무슨 승계? 유상승계. 맞죠? 그럼 취득세를 법인 명의로 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보니까 어라 여기에 주주가 있네.
어라 여기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근데 이 주주가 A, B, C, D가 있었는데 이 A, B, C는 특수관계인이야. 특수관계인.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아들, 여기는 딸. 근데 여기는 친구예요. 친구. 이 아버지 친구. 그런데 이 친구는 반대를 해. 어? 근데 여기는 찬성하는 거야. 이 부동산 사는 걸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아버지, 아들, 딸은 다 지분이 다르지만 어때요? 어떤 이런 부동산을 사고 안 사고의 의사결정할 때는 누가 이기겠어요? 요 ABC가 이기겠죠? 우리가 주주 지분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사람 지분 아니야. 그렇죠? 아빠가 많이 찬성한다면 다 찬성하지. 반대하겠냐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세법은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허수아비인 거야. 있으나 마나 존재지. 그렇잖아요. 항상 지잖아. 지분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세관청은 이 주주를 과점주주로 본다.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의 정의가 뭐였냐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어가는 주주. 50% 넘어가는 주주. 이게 과점주주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50을 넘어가는 과점주가 되면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냐. 원래는 니네 이름으로 사도 되는 건데 니네 이름으로 사도 되는 건데 한 사람 명의로 사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취득한 거 아니냐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고 안 사고는 당신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니까 마치 당신들이 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간주. 그러면 얘네 과점주주한테 뭘 또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또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세금 몇 번 내는 꼴이야? 2번 다 내는 거죠. 한 번은 법인 이름으로, 한 번은 과점주주 이름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싫으면 뭐 하지 말아라. 과점주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 세법은 이렇게 특수관계가 뭔가 이게 뭘 이렇게 일을 꾸미면 이걸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그걸 안 봐줘요. 자, 그러면 이게 싫으면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과점주주를 하지 말아라. 그럼 과점주주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만약에 50% 넘어야 되는데 합쳤는데 40%밖에 안 돼. 그럼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다 합쳤던 지분율이 70%야.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과점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요거 지분율은 과점 주식수를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총 주식수. 요거를 과점 지분율. 그럼 만약에 요 회사 전체의 총 주식수가 10만 주예요. 10만 주. 10만 주인데 얘네 요 ABC가 70%가 된다. 그럼 70%가 된다는 것은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다는 거예요? 7만 주. 그렇죠? 7만 주. 7만 주. 그럼 7만 주가 되면 몇 프로 돼요? 70%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취득가액이 10억이면 10억 곱하기 70%. 그럼 얼마 돼요? 7억. 7억을 취득한 것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억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10억 중에 과점 지분율. 얘네가 관여하고 있는 지분율만큼만 취득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억에 대해서 또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 이거예요. 이게 싫으면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과점 주주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게.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그래서 경매법이나 부동산 매매법이나 개발법인들이 여기에 걸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취득가액. 맞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알아서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알아서 탈세를 해. 그래서 알아서 탈세를 하니까 탈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기준금액을 5글자로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맞죠? 근데 시가표준액보다도 적게 신고한다거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시가표준한다. 하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
객관적인 취득, 국가랑 거래했다거나 수입을 했다거나 공매했다거나 뭐 판결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 뭘 한다? 사실에 기초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요 취득을 할 때는 이렇게 뭐 공사 같은 거 하면은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가. 그럼 건설 자금 이자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분양 과정에서 이렇게 분양권을 사가지고 플러스 P를 주고 사가지고 분양을 받으면 플러스 P가 부대 비용이 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P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를 빼고 취득을 잡아준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P를 인정해서 가겠다.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 되면 소유권은 안 바뀌었지만 가격이 늘었죠. 그러면 이미 요 돈 주고 산 거는 세금 냈으니까 이때 늘어난 것만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증가액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과점주주가표는 우리가 그 취득가액이 있으면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또 보는 개념. 이게 과점주주가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과점주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점 지분율은 과점 주식수를 총 주식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점 지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실제 계산해봐라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한번 내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용어에 집중하자 했어요. 용어를 자꾸 반복해서 그다음에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모르는 용어는 모르는 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율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율. 네.